엄청난 거품이 저는 껴있다고 봐요. 콘크리트 덩어리가 20억, 30억, 50억, 60억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지금 뭐 3,500조예요, 3,500조. 그럼 거품은 언제 꺼지느냐? 지금처럼 경제가 박사님, 그 올 상반기죠? 그 매매 그리고 전월세에 대한 전체 거래량 대비 아파트 비중이 지금 80%를 육박했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 들리더라고요. 우리나라 아파트 쏠림 현상,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우리나라 아파트가 많죠.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가 한 2천만 채가 좀 안 되거든요. 아니요, 주택이. 그 중에서 60% 이상이 아파트예요, 전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커진 이유, 80%까지 되는 이유가 빌라 기피 현상이 생기잖아요.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갭 투자 때문에 생긴 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금하고 집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거나, 뭐 어떤 데는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싼데도 상당수 있었어요. 전세값이 더 비싸면 안 되잖아요, 집값보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수십 채 갖고 있는 분, 뭐 100채 이상 갖고 있는 분도 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집을 버리고 도망가서 큰 돈을 버니까 세입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죠. 그게 이제 전세 사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전세 사기가 시작되니까 전세를 안 가려고 그러죠. 또 빌라를 살려고 그러지도 않죠. 그래서 빌라 값은 굉장히 싸요. 지금 싸기 때문에 아파트로 몰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아파트로 가면서 세입자 대출을 해주잖아요. 저는 없던 현상인데 전세금 자체도 빚이에요. 아파트 전세가 폭등하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값도 폭등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미래 수요를 당겨오는 빚이 수요를 좀 과대 폭증시키면서 과대 폭등시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을 조금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폭등시키는 역할을 하고. 네, 1980년대생 일명 뭐 아파트 키즈라고 이렇게 40년, 40대 안팎. 네, 40대 안팎. 이런 40대 안팎이 아파트에 몰려드는 이런 아파트 쏠림 현상이 또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40대 안팎이라는 게 부모 세대로부터 돈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영향이 사실은 더 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어디 웬만한 강남의 아파트 한 채 못 사잖아요. 20년, 30년 돈 안 쓰고 모아야 뭐 살까 말까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분들이 저는 많이 달려들었다고 보고, 똘똘한 한 채가 있으니까 이제 부모도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면서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이 좀 부족한 분들은 영끌, 있는 돈 없는 돈 다 꿔다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죠.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출을 받아서 사는 이유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도 많이 내잖아요. 상속이나 증여 받으면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대출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적 능력이 강남의 아파트를 살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인데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도 편법으로 받는 거죠.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끌어서. 그러면 증여세 안 내잖아요. 그래서 40대 안팎이 집값을 끌어오는 역할을 한 게 그 영향이 큰 거예요. 우리가 월급만 가지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또 1990년생인가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이런 어떤 부의 되물림이 되는 현상들도 지금 그렇죠. 이거는 더하죠. 있더라고요. 이제 40대고 30대인데 30대는 진짜 못 사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대박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강남의 아파트는 못 사잖아요. 그럼 30대가 뭐 강남의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거의 다 부모로부터 의존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대가 갈리는 거예요. 부의 대물림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런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100만 장자 그래 봐야 우리나라 뭐 10% 정도 되나요? 그럼 나머지 90% 이상의 분들은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 격차가 생기고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특정지역이 폭등하는 거는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엄청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집값 20억 시대는 정말 놀랍지 않은 이런 시대가 그렇죠. 된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집값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고평가되어 있고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는 거품이 엄청나게 껴있다고 봐요. 지금 뭐 20억 정도는 우습게 알잖아요. 뭐 과거에는 10억 밑에자가 강남에도 많았어요. 뭐 7억, 8억, 6억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지금 뭐 20억을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는 월급쟁이들은 사기가 힘든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물론 지방은 오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지방은 떨어지고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일부 지역만 오르고 있지 서울도 나머지 지역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폭등한다, 신고가다 하는 거는 서울에서도 극히 일부 지역이에요. 일부 지역.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저는 거품이라고 봐요. 그럼 거품은 언제 꺼지느냐? 지금처럼 경제가 침체가 오지 않으면 안 꺼져요. 대출받아 산 분들은 금리가 오르면 위험하지만 현금으로 산 분들은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돈이 많은 상류 몇 퍼센트의 분들의 그건 놀이터예요. 그건 콘크리트 덩어리가 20억, 30억, 50억, 60억 이렇게 된다는 거는 가치 측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제 고가 주택은 이렇게 값이 올랐잖아요. 저가는 지금 오르지 않은 상황이고 이렇게 굉장히 벌어져 있는데 이게 붙는 형태가 고가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저가 주택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 격차를 줄이는 형태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 격차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항상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더라도 고가 주택은 돈 더 주고 사는 분들은 꼭 있어요. 지금 뉴욕 맨하탄 같은데 그 콘도, 우리나라 아파트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3억, 평당 5억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사는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0. 몇 퍼센트 아주 극소수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는 만일 아파트 값이 거품이 완전히 빠졌을 때 전부 다 견딜 수 있느냐. 조금 전에 맨하탄의 평당 5억짜리 아파트들은 그 아파트가 거품이 다 빠지고 없어지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소위 빌리어니어라고 그러죠. 조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있으나 없으나 관심의 대상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살 때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껌 한 통 사 먹잖아요. 껌 한 통 사 먹는 거하고 똑같은 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강남의 일부 아파트는 과연 거품이 대폭 빠졌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그걸 견딜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견딜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있는데 못 견딜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과거 폭등기랑 비교했을 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면 좋을까요? 주택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거는 기간이 지나면 그 건물 값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따지면은 보통 한 40년 지나면 건물 값은 제로예요. 그러면 재건축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재건축을 새로 하면은 지금 집값만큼 돈을 들여야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고층 건물은. 그러니까 건물 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치가 없어져 가고 있는데 거품은 잔뜩 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인원 한나 뭐 200억이라든지 갤러리아 포레 뭐 이런 100억대 이런 거래들은 뭐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일단 강남권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뭐 20억 이상의 마용성 이쪽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금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듯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 이런 시장에 대한 주택 수요는 여전히 계속 지속적인 건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부동산 가격은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좀처럼 안 꺾여요. 근데 반대로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좀처럼 하락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보통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도 상승할 때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보면은 상승했다 하락한다고 해도 상승이 많게 되면 하락이 과거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반 정도 떨어져도 이렇게 용처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파트를 자꾸 고층화하다 보면 앞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형태를 저는 유지할 거라고 봐요. 내 집 마련이 지금 조금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실수요 분들에게 혹시 어떤 조언을 조금 해주시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는 거예요. 주거의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생활 할 때도 태도가 달라져요.
그 집 한 채 있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 월급으로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파트도 이제 분양이 될 거고, 또 저는 앞으로 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 물론 강남의 그 초일류 주택은 안 떨어질 수 있어요. 아까 그 맨하탄 이야기 했잖아요. 그 아파트를 샀을 때 나는 그 아파트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상위 0.2%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안 떨어지겠지만 그 외에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하락기를 겪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뭐 3,500조예요. 3,500조. 3,500조나 되는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이상한 현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축을 찰떡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심지에 굉장히 비싼 지역을 달라들어서 사가지고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덜 오른 지역을 찾아서 집을 장만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대단지 상가죠. 대단지 상가는 뭐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유지된다라는 이런 불패 신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이런 대단지 상가 불패 신화들이 이제 깨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대형 단지들의 어떤 상가들이 지금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배경이 좀 있을까요? 공실률이 25%라는데 실제로 공실이 아닌데도 관리비만 내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임대료는 못 받고 그런 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까지 따지면 뭐 공실률이 한 40% 가까이 될 거예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감정평가하고 건물가 플러스해서 분양가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상가는 자유로워요. 분양가를 건설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강남에 어디도 보니까 평당 막 2억에 분양을 했는데 1년 지나니까 평당 1억이 돼버렸더라고요. 그거는 값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한제가 있는데 상가는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상가에서 많이 남겨 먹어요. 건설회사들은. 그래서 상가를 과다하게 짓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과거도 아파트 상가는 한 20% 30% 상가 빼놓고는 분양받는 순간 손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저도 이제 감정평가를 해보면 서울에서는 아파트 상가를 받고 나서 1년 후에 한 30% 다운되는 게 통상적인 견해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받으면 그 분양가에 1년 지나면 절반이 되는 게 정상적인 추세예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분양을 받느냐? 광고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광고. 경쟁률이 막 수십 대 1, 어디는 막 100대 1 되죠? 그게 엄청난 수익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과잉 공급이거든요. 아파트 산 거는 100채만 지어야 되는데 200채, 300채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과장 광고, 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거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지금은 더 심하죠. 지금은 훨씬 더 심하고 그 25%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더 공실이 더 많아요. 이런 거를 뭐 분양받으신 분들은 뭐 굉장히 지금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수익형 부동산 중에 생숙이죠.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 아직까지 이런 좀 침체를 이제 못 벗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수익형 부동산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원래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과거에도 그렇게 값이 안 올랐어요. 아무리 부동산이 폭등해도 아파트만 뛰었지 오피스텔이나 생숙 이런 거는 그렇게 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원하는 분들이 오피스텔 이런 거 사가지고 임대를 놓는 거지, 월세를 받아서. 근데 그 자체를 값을 오른 거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만 활발하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는 또 편리하잖아요. 또 잘 팔려요. 환가성이 좋잖아요. 팔려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문화가 앞으로 상당 기간 갈 거고, 그러나 그 아파트도 20년, 30년 후에는 무너진다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 아파트 말고 뭐 수익형 부동산 한번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런 어떤 그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지금 현재 침체 국면이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조금 살아날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조금 침체될?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은 숨통은 조금 튀었어요. 근데 관건은 공실률이에요.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다시 회사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달려 있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공실률이 50% 넘는 데가 많아요. 맨하탄도 어떤 빌딩은 공실률이 90%예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공실률이 적잖아요. 지금도 이제 공실이 좀 생기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재택근무를 선호하지 않아요. 우리 기업체 사장님들이 앞에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함부로 우리나라는 해고도 못하죠. 그렇죠. 함부로 해고도 못해요. 팬데믹 때는 우리나라도 재택근무를 했죠. 그러다가 팬데믹 끝나자마자 재택근무 하던 분들이 다시 오피스로 다 돌아왔어요. 근데 미국은 안 돌아왔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렇게 상가형 부동산이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이제 재건축할 때 보면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분양이 되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좀 안 돼가지고 조합이 이제 청산조차 못하는 이런 사례도 또 많다고 그렇지. 들었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재건축을 늦출 것이고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좀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가 공실률 문제 재건축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좀 실제로 현상화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상가예요, 상가. 그래서 상가 공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강남의 어느 아파트는 상가는 빼고 재건축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상가가 들어오면서 몇 년 동안 막 재건축이 늦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쪼개기 같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은가 보더라고요. 쪼개기도 많죠. 하나의 상가를 막 10명이 쪼개가지고 재건축을 위해서. 그러면 재건축 큰 걸림돌이고 재건축이 안 돼요, 그러면. 과거에 재건축 대박 신화는 없어요.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분담금도 많이 내야 돼요. 부담금이. 고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내 돈 들여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지금 50층, 70층 고층 건물을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나중에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